일본도 중국도 아니고 한국이라고. 성형수술 천국에 BTS 말고 뭐가 있는데? 과연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로 폴란드 최고 명문고의 수석 학생이었습니다. 유럽 전체에서 손꼽히는 천재 소녀였어요.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이자 물리학 전국 1등이었죠. 그런데 단 7일 후 천재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유럽이 배워야 할 나라입니다. 이곳은 21세기의 꿈의 나라예요. 천재 소녀가 외친 그 순간의 영상에 전 유럽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폴란드 전체를 뒤흔든 그 놀라운 7일간의 실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르샤바에서 15년째 동아시아 문화를 연구하고 있는 마르틴 코발스키입니다. 바르샤바 대학교 아시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지난 3월 제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일입니다. 폴란드 최고 명문고인 XIV 리체움의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벌어진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단순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저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죠. XIV 리체움이 어떤 학교인지 아십니까? 폴란드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1863년에 설립된 이 학교는 160년의 전통을 자랑해요. 폴란드 총리 3명, 대통령 2명, 노벨상 수상자 4명을 배출한 곳이죠. 매년 하버드, 옥스퍼드, 소르본, ETH 취리 등 세계 최고 대학의 수십 명을 진학시키는 유럽의 엘리트 양성소예요. 그런 곳의 최우수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상상해보세요. 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인솔교수로 함께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출발 전 학교에서 열린 사전 모임에서 학생들의 반응을 직접 들었습니다. 교수님, 왜 하필 한국이에요? 이 질문을 한 건 카타리나 노바크라는 17세 소녀였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수학국제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물리학과 화학에서도 폴란드 전국 1등을 한 천재 소녀였어요. IQ가 180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었죠.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이 더 배울 게 많지 않나요? 카타리나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아시아라면 일본이나 중국이 더 의미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옆에 앉아있던 마르친 빈스키도 거들었어요. 이 학생은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유럽 청소년 대회 우승자였거든요. 16세에 이미 3개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마스터한 천재였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 정도. 기술적으로는 삼성이 있긴 하지만 결국 일본이나 미국 기술을 따라하는 거 아닌가요? 아그니에시카 코발스카라는 학생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이 학생은 생물학 올림피아드에서 유럽 2등을 한 재원이었어요. 한국의 과학기술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유럽의 젊은 엘리트들조차 한국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요. 이들의 시각에서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평범한 한 나라였습니다. K-팝과 드라마로 유명해진 문화 수출국 정도였죠. 기술력도 서구의 모방 수준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특히 카타리나의 다음 말이 저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시아에서 진짜 중요한 나라는 중국과 일본뿐이에요. 중국은 경제 규모가 크고 일본은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한국은 글쎄요. 그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 아닌가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한국에서 15년간 생활하며 그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어요. 유럽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는 정말 제한적이었으니까요. 언론에서 다루는 한국 관련 뉴스는 대부분 북한 문제나 K-컬처였어요. 한국의 진짜 실력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이번 여행이 더욱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직접 보고 체험하면 분명 달라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교수님이 한국을 좋게 말씀하시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유럽보다 앞선 분야가 있을까요? 마르친의 질문이었어요. 기술력에서도, 문화 수준에서도, 교육 시스템에서도 유럽이 더 우수하지 않나요? 저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어요. 너희들이 직접 보면 알게 될 거야.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 말이야. 과연 이 똑똑한 유럽 엘리트들이 한국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들의 편견이 과연 바뀔 수 있을까요? 3월 15일 오전 8시 바르샤바 쇼팽 공항에서 출발했어요. 총 12명의 학생과 2명의 인솔교사가 함께했습니다. 비행시간은 약 11시간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학생들의 대화는 계속됐어요. 정말 한국 가서 뭘 배우지? 카타리나가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차라리 실리콘밸리나 독일 뮌헨에 가는 게 나았을 텐데. 마르친도 동조했어요. 맞아. 한국에서 우리가 못 본 기술이 있을까? 아그니에시카는 다른 걱정을 했어요. 언어도 문제죠. 한국어는 정말 어려워 보여요. 영어가 잘 통할까요?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 규모가 학생들의 예상을 뛰어넘었거든요. 우와! 공항이 정말 크네요. 마르친이 감탄했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보다도 큰 것 같은데. 카타리나는 여전히 차갑게 반응했어요. 공항이 크다고 해서 나라가 선진국인 건 아니잖아요. 두바이 공항도 크지만 그게 중동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입국 심사 과정에서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어요. 자동화 시스템이 정말 효율적이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빨라요? 아그니에시카가 놀라며 말했어요. 얼굴 인식 시스템과 디지털 입국 신고서가 완벽하게 연동되어 있었어요. 이 정도 시스템은 독일에서도 보기 어려운데. 마르친이 중얼거렸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가이드가 계셨어요. 이선미라는 중년의 여성분이었어요. 놀랍게도 그분이 유창한 폴란드어로 인사해 주셨어요. WITAMI WKOREI NAGYWAMC 리 선마이너스미 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폴란드어를 그렇게 잘하세요? 카타리나가 놀라며 물었어요. 한국에서는 외국어 교육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관광 가이드들은 보통 3-4개 언어는 기본이에요. 이선미 가이드의 대답이었어요. 저는 폴란드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할 줄 알아요. 마르친이 감탄했어요. 4개 언어를 다 할 줄 안다고요? 네, 한국 사람들은 언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요. 글로벌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타게 될 버스도 예상보다 훨씬 고급이었어요. 좌석마다 개별 모니터가 있고 와이파이는 물론 충전 포트까지 완비되어 있었어요. 이거 진짜 관광버스 맞아요? 아그니에시카가 신기해했어요.
유럽의 고급 투어버스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버스가 서울 시내로 향하면서 창밖 풍경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어요. 고속도로가 정말 깨끗하고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표지판들도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친절하게 표기되어 있었고요. 인프라가 생각보다 좋네요. 마르친이 인정하는 듯 말했어요. 그리고 멀리 보이는 한강과 고층 빌딩들의 모습이 점점 웅장해졌어요. 이선미 가이드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지금 보시는 강이 한강이에요. 한국 경제 발전의 상징과도 같은 강이죠.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학생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나고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어요. 당시 폴란드보다도 훨씬 가난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카타리나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얼마나 되는데요? 35,000달러예요. 70년 만에 500배 이상 성장한 거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해요. 학생들이 서로 얼굴을 봤어요. 그 숫자가 정말 놀라웠거든요. 정말요? 70년 만에 500배요? 마르친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그리고 현재 한국은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이에요. 인구는 5천만 명 정도인데 경제 규모는 독일, 프랑스 다음이죠. 아그니에시카가 놀라며 말했어요. 그럼 1인당 경제력이 정말 높다는 뜻이네요? 맞아요. OECD 선진국 중에서도 상위권이에요. 그때 창밖으로 서울의 모습이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다리들과 강변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의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우와! 이게 정말 서울이에요? 카타리나도 이제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빌딩들의 규모와 밀도가 런던이나 파리를 능가하는 수준이었거든요. 서울은 세계에서 몇 번째로 큰 도시예요? 마르친이 궁금해했어요. 인구로는 세계 5위권이에요. 하지만 경제 규모로는 세계 4위 도시입니다. 뉴욕, 런던, 도쿄 다음이에요. 이선미 가이드의 설명에 학생들이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서울이 파리나 베를린보다 더 큰 경제도시라는 뜻인가요? 아그니에시카가 확인했어요. 네, 맞아요. 서울 하나의 경제 규모가 폴란드 전체와 비슷해요. 이 말에 학생들이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카타리나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한국을 너무 무시했나 봐요. 마르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가 아는 정보가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 버스가 한강을 건너면서 강남의 모습이 펼쳐졌어요. 롯데타워를 비롯한 초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저 건물은 얼마나 높아요? 카타리나가 롯데타워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555m예요.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건물이죠. 유럽에서 가장 높은 건물보다도 훨씬 높아요. 학생들이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어요. 정말 구름에 닿을 것 같은 높이였거든요. 그때 제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기대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구나. 하지만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이들이 한국에서 보게 될 것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과연 이들의 인식이 어떻게 바뀔까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첫째 날 오후 저희는 광화문과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학생들은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관광지 구경 정도로 생각했어요.
교수님, 이런 전통 건축물은 유럽에도 많잖아요. 카타리나가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크라쿠프의 바벨 성이나 바르샤바 왕궁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아그니에시카도 거들었어요. 규모는 작은 것 같은데요? 베르사유 궁전이나 쇤브룬 궁전보다. 하지만 경복궁에서 우연히 만난 한 분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김민수 교수님이었어요. 그분이 우리를 보시고는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거셨어요. 혹시 폴란드에서 오신 분들이신가요? 제가 이 궁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요? 학생들은 그냥 형식적인 설명이겠거니 했어요. 감사하지만 간단히만 해주세요. 카타리나가 예의상 대답했어요. 하지만 김 교수님의 첫 번째 설명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이 경복궁은 1395년에 지어졌어요. 600년이 넘은 건물이죠.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이 건물의 과학적 설계예요. 김 교수님이 근정전 앞에서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이 기둥 사이의 간격을 보세요. 이건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여름에는 바람이 잘 통하고 겨울에는 온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계산된 거거든요. 마르친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600년 전에 그런 계산이 가능했다고요? 물론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김 교수님이 바닥을 가리키셨어요. 이 밑에는 온돌이라는 바닥 난방 시스템이 있어요. 세계 최초의 중앙 난방 시스템이에요. 유럽에서 중앙 난방이 나온 건 19세기인데 한국은 2000년 전부터 사용했어요. 학생들이 깜짝 놀랐어요. 2000년 전이요? 아그니에시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고구려 시대부터 사용했어요. 로마 제국의 하이포코스트보다도 훨씬 효율적이었죠. 카타리나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한국의 난방 기술이 로마보다 앞섰다는 말인가요? 많은 분야에서 그랬어요. 김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이 단청의 색깔도 보세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에요. 빨간색은 해충을 방지하고 파란색은 목재를 보호해요. 황색은 왕권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항균 효과도 있어요. 현대 과학으로 분석해보니 모든 색깔에 기능적 의미가 있었어요. 마르친이 감탄했어요. 그럼 이게 그냥 예술이 아니라 과학이었다는 뜻이네요? 맞아요. 한국의 전통 건축은 예술과 과학이 완벽하게 결합된 거예요. 유럽의 고딕 건축보다도 훨씬 과학적입니다. 김 교수님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세종대왕 시대에는 더 놀라운 발명품들이 많았어요. 혹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알고 계시죠? 1450년경에 발명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국의 직지심체요절은 1377년에 금속 활자로 인쇄됐어요. 구텐베르크보다 70년 이상 앞선 거죠. 학생들이 완전히 입을 벌렸어요. 70년이나 앞섰다고요? 카타리나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그리고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1호입니다. 아그니에시카가 의문을 표했어요. 그럼 왜 이런 사실들이 유럽에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김 교수님이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아시아의 역사는 유럽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죠. 하지만 최근에는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하버드, 옥스퍼드 같은 대학에서도 한국학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거든요. 마르친이 더 궁금해했어요. 다른 발명품들도 있나요? 많죠.
세계 최초의 천문시계인 자경루, 물시계, 해시계. 그리고 의학 분야에서는 마취 수술이 조선시대에 이미 있었어요. 유럽보다 200년 이상 앞섰죠. 카타리나가 점점 더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그럼 한국이 과학기술 면에서 유럽보다 앞선 분야가 많았다는 뜻인가요? 중세시대까지는 확실히 그랬어요. 특히 천문학, 의학, 인쇄술, 건축학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그때 김 교수님이 더 흥미로운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의 한국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학생들이 서로 얼굴을 봤어요. 솔직히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글쎄요.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카타리나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현재도 과거처럼 혁신적일까요? 김 교수님이 의미심장하게 웃으셨어요. 내일 판교 테크노밸리에 가시면 알게 될 거예요. 한국의 진짜 현재 모습을요. 그리고 미래 계획도 보시게 될 거예요. 아그니에시카가 궁금해했어요. 판교가 뭐 그리 특별한 곳인가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규모나 기술 수준은 실리콘밸리를 넘어서고 있어요. 마르친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실리콘밸리를 넘어선다고요? 정말요? 직접 보시면 믿으실 거예요. 김 교수님의 확신에 찬 대답이었어요. 경복궁을 떠나면서 카타리나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마르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통 문화만 봐도 이 정도인데 현대 기술은 어떨까? 아그니에시카가 기대감을 표현했어요. 내일이 정말 궁금해졌어요. 그들의 호기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과연 판교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정말 실리콘밸리를 넘어서는 기술이 있을까요? 그 답은 곧 밝혀질 예정이었어요. 둘째 날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진짜 충격이 시작되었어요. 아침 9시에 버스로 판교에 도착했는데 학생들의 첫 반응은 놀라움이었어요. 이게 정말 한국이에요? 마르친이 버스 창문에서 내다보며 말했어요. 미래에서 온 것 같은 건물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실리콘밸리보다 더 현대적인 것 같은데. 아그니에시카가 감탄했어요. 건물들이 정말 웅장해요. 첫 번째 방문지는 네이버 본사였어요. 로비에 들어선 순간 학생들이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벽면 전체가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으로 되어 있었고 손으로 터치하면 다양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나타났거든요. 이게 정말 한국 회사 건물이에요? 카타리나가 입을 벌린 채 물었어요. 구글이나 애플 본사보다 더 첨단적인 것 같은데요? 그때 네이버 AI 연구소장인 박철민 박사님이 직접 나와주셨어요. 박 박사님은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구글에서 10년간 근무했던 세계적인 AI 전문가였어요. 폴란드에서 오신 똑똑한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한국의 AI 기술을 직접 보여드리겠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시연이 시작되었어요. 컴퓨터 화면에 폴란드어로 된 복잡한 물리학 논문이 나타났어요. 이 논문을 실시간으로 한국어로 번역해드리려. 박 박사님이 버튼을 누르자 몇 초 만에 완벽한 한국어 번역이 나타났어요. 이건 구글 번역기와 다른 건가요? 마르친이 물었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박 박사님이 자신있게 대답하셨어요. 정확도가 98.7%예요. 구글 번역기는 85% 정도죠.
특히 전문 용어나 학술 논문에서는 차이가 더 큽니다. 카타리나가 놀라며 말했어요. 98.7%라고요? 그럼 거의 완벽하다는 뜻이네요? 네, 그리고 이건 70개 언어를 지원해요. 실시간 동시 통역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 시연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의료용 AI가 환자의 CT 스캔을 분석하는 모습이었어요. 화면에 PET-CT 이미지가 나타나자 AI가 즉시 분석을 시작했어요. 이 AI는 폐암을 진단하고 있어요. 정확도는 99.8%입니다. 박 박사님의 설명에 학생들이 경악했어요. 99.8%요? 의사보다 더 정확하다는 뜻인가요? 아그니에시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세계 최고 의사들의 평균 정확도가 94%예요. 이 AI는 그보다 훨씬 정확하죠. 현재 전 세계 50개국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마르친이 더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그럼 실제로 환자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는 뜻인가요? 물론이죠. 작년에만 100만 명의 환자를 진단했어요. 조기 발견으로 구한 생명이 수천 명에 달해요. 그 순간 카타리나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이 의료 AI에서 세계 최고라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박 박사님이 자랑스럽게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세 번째 시연은 자율주행 기술이었어요. 연구소 주차장에서 실제 자동차가 사람 없이 움직이는 모습을 봤어요. 저 차에 사람이 타지 않고 있는 거죠? 마르친이 확인했어요. 네, 완전 자율주행이에요. 레벨 5 자율주행입니다. 현재 상용화를 준비 중이에요. 아그니에시카가 놀라며 물었어요. 레벨 5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사람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AI가 완벽하게 운전해요. 테슬라도 아직 레벨 3단계인데 한국은 이미 레벨 5를 구현했어요. 카타리나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한국이 테슬라보다 앞서다는 뜻인가요?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한국이 세계 1위예요. 그때 박 박사님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 기술들은 모두 한국에서 독자 개발한 거예요. 외국 기술을 가져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만든 거죠. 마르친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요? 미국이나 중국 기술을 참고한 게 아니라요? 전혀요. 오히려 미국과 중국이 우리 기술을 배우러 와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서 우리 연구진을 스카우트해 가려고 해요. 아그니에시카가 더 궁금해했어요. 그럼 한국 AI 기술자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인가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엔지니어들이 한국 출신이에요. 하지만 대부분 한국으로 돌아와서 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카타리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한국이 AI 분야에서 미국을 앞질렀다는 말인가요? 박 박사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특정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의료 AI, 자율주행, 언어 처리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 1위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1위가 될 거예요. 그때 마르친이 컴퓨터 과학도답게 기술적인 질문을 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박 박사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어요. 한국인의 교육열과 완벽주의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지원도 있고요.
한국 정부는 AI 개발에 매년 10조 원을 투자해요. 미국의 5배 수준이죠. 아그니에시카가 감탄했어요. 10조 원이요? 그 정도면 정말 엄청난 투자네요. 네, 그리고 한국 학생들의 수학, 과학 실력도 세계 최고예요. PISA 평가에서 항상 1-2위를 차지하죠. 그런 인재들이 AI 개발에 집중하고 있어요. 카타리나가 점점 더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한국 학생들이 우리보다 똑똑하다는 뜻인가요? 똑똑함의 차이라기보다는 노력의 차이예요. 박 박사님이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학생들은 하루에 12-14시간씩 공부해요. 그리고 수학과 과학에 특히 집중하죠. 마르친이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그런 환경이 부럽네요. 폴란드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목표 의식과 끈기예요. 그때 박 박사님이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혹시 한국에서 공부해 볼 생각 있으세요? KAIST나 서울대학교에서 AI를 배울 수 있어요. 전액 장학금도 가능하고요. 학생들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정말요? 외국 학생도 받아주나요? 카타리나가 흥미롭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특히 유럽 학생들을 환영해요. 다양성이 혁신을 만들거든요. 아그니에시카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입학하기 어렵나요? 여러분 정도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한국어만 배우시면 돼요. 마르친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저는 정말 관심 있어요. 한국에서 AI를 배우고 싶어요. 네이버 연구소를 떠나면서 학생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한국을 잘못 봤구나. 카타리나가 조용히 말했어요. 기술 수준이 완전 다른 차원이네. 아그니에시카도 감탄했어요. 유럽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곳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 오후에는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을 방문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학생들이 건물의 규모에 압도되었어요. 이게 정말 연구소예요? 마르친이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대학 캠퍼스보다 더 큰 것 같은데.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축구장 50개 크기의 부지에 최첨단 연구시설이 들어서 있었거든요. 가장 놀라운 건 이재용 부회장님이 직접 시간을 내서 학생들을 만나주신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부회장님이 직접 오시나요? 카타리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특별히 시간을 내주셨어요. 가이드의 대답이었어요. 젊은 인재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회의실에 들어가자 이재용 부회장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폴란드에서 온 똑똑한 젊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한국의 미래 비전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학생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세계적인 기업인을 직접 만나는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먼저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세요. 이 부회장님의 친근한 말씀에 카타리나가 용기를 내서 손을 들었어요. 한국이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부회장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2030년까지 한국은 3가지 분야에서 세계 압도적 1위가 될 겁니다. 어떤 분야인가요? 마르친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어요. 첫째, 반도체 기술.
둘째, 배터리 기술. 셋째,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더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졌어요. 반도체는 현재 세계 시장의 65%를 점유하고 있어요. 2030년에는 80%까지 올라갈 겁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90% 이상을 한국이 차지할 거예요. 아그니에 시카가 놀라며 물었어요. 90%요? 그럼 거의 독점 수준이네요? 맞습니다. 한국 없이는 전 세계 스마트폰, 컴퓨터가 작동할 수 없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메모리의 핵심을 쥐고 있거든요. 이 부회장님이 배터리 이야기를 계속하셨어요. 배터리 분야는 더욱 놀라울 거예요. 현재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40%를 한국이 차지해요. 2027년에는 60%가 될 겁니다. LG엔솔, 삼성 SDI, SK온이 전 세계를 석권할 거예요. 카타리나가 궁금해했어요. 테슬라도 한국 배터리를 쓰나요? 물론이죠. 테슬라, BMW, 폭스바겐 모두 한국 배터리예요. 앞으로 모든 전기차가 한국 배터리로 움직일 겁니다. 마르친이 더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그럼 한국이 전기차 혁명의 중심이라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이 부회장님의 확신에 찬 대답이었어요.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모바일 배터리까지 모든 에너지 저장 분야를 한국이 주도할 거예요. 그때 이 부회장님이 가장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바이오 헬스케어가 가장 혁신적일 거예요. 한국은 지금 줄기세포 치료 분야에서 세계 독보적 1위예요. 5년 안에 암 치료에 완전한 혁신을 가져올 겁니다. 학생들이 숨을 멈췄어요. 암을 완치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그니에 시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많은 종류의 암이 완치 가능해질 거예요. 한국의 줄기세포 기술과 AI 진단이 결합되면서요. 현재 임상시험에서 90% 이상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어요. 카타리나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정말 인류를 구원하는 기술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한국에 주목하고 있어요. 이 부회장님이 더욱 흥미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셨어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무엇인가요? 마르친이 궁금해했어요. 한국이 동서양을 연결하는 문화의 중심이 될 거예요. K-컬처가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거든요. K-팝만이 아니에요. 한국 영화, 드라마, 웹툰, 게임, 패션, 뷰티. 이 모든 것이 세계 문화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어요. 아그니에 시카가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요? 폴란드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엄청 인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 부회장님이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셨어요. 현재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한국어 학습자가 1억 명을 넘었거든요.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에서도 한국학과가 인기 전공이에요. 카타리나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1억 명이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10년 후에는 한국어가 영어 다음으로 중요한 언어가 될 거예요. 마르친이 더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그럼 한국이 미래의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이 부회장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놀라운 예언을 하셨어요. 2035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가 될 겁니다. 기술력, 문화력, 경제력 모든 면에서요. 그때가 되면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을 꿈의 나라로 생각할 거예요.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코리안 드림의 시대가 올 거예요.
학생들이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그 예언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아그니에시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이 부회장님의 확신에 찬 대답이었어요. 작년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1,500만 명이었어요. 올해는 2천만 명을 넘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외국 학생이 폭증하고 있어요. 카타리나가 더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그럼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보다 영향력이 커진다는 뜻인가요? 소프트 파워에서는 이미 그렇습니다. 문화적 영향력은 미국을 넘어섰어요. 기술력도 많은 분야에서 중국을 앞지르고 있고요. 그때 이 부회장님이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제안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한국의 미래에 함께하고 싶지 않나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한국 기업에서 일하면서요. 마르친이 즉시 반응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삼성도 우수한 외국 인재를 적극 채용해요. 특히 유럽 출신 엔지니어들을 환영하고 있어요. 아그니에시카가 궁금해했어요. 어떤 조건으로 일할 수 있나요? 연봉은 유럽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젊은 인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요. 20대에도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길 수 있거든요. 카타리나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꿈 같은 이야기네요. 꿈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이 부회장님이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젊은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나라예요. 그것이 바로 코리안 드림의 핵심이죠. 삼성 연구소를 떠나면서 학생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나 진짜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졌어. 카타리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나도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어. 마르친도 동감했어요. 한국이 정말 미래의 나라구나. 아그니에시카도 감탄했어요. 과연 이들의 변화는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면 더 놀라운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셋째 날 저녁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홍대 근처 한 문화 카페에서 한국 대학생들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었어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KAIST에서 온 20명의 학생들이 참석했어요. 이들은 모두 자원봉사로 시간을 낸 거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안녕하세요. 폴란드에서 오신 분들이시죠? 서울대 국제학부 김지수 학생이 완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김지수가 유창한 폴란드어로 말을 이어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지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폴란드 학생들이 입을 벌렸어요. 어떻게 폴란드어를 그렇게 잘해요? 카타리나가 놀라며 물었어요. 1년 반 동안 독학했어요. 김지수의 대답에 학생들이 더욱 놀랐어요. 독학으로요? 1년 반 만에 이 정도로요? 네, 폴란드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요. 그때 연세대 경영학과 박민준 학생이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저희는 유럽의 선진민주주의를 정말 존경해요. 특히 폴란드의 연대 운동은 한국 민주화에도 큰 영향을 줬거든요. 마르친이 감동하며 말했어요. 정말요? 저희 할아버지가 연대 운동에 참여하셨는데. 그럼 진짜 영웅의 손자네요. 김지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바웬사 대통령은 한국에서도 정말 존경받는 분이에요. 자유를 위해 싸운 위대한 지도자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이서연 학생이 덧붙였어요. 한국도 1980년대에 비슷한 민주화 운동이 있었어요. 광주민주화 운동, 6월 항쟁. 폴란드와 한국은 자유를 위해 싸운 형제 같은 나라예요. 그 순간 카타리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을 그냥 아시아의 한 나라로만 봤는데 이렇게 깊은 역사와 철학이 있는 나라인 줄 몰랐어요. KAIST 전산학과 정승호 학생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희도 폴란드에 대해 잘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알게 됐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그니에시카가 진심으로 고백했어요. 저희가 유럽에서 너무 거만했던 것 같아요. 아시아를 무시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한국 학생들이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서로 모르는 게 당연해요. 중요한 건 이제 친구가 됐다는 거죠. 연세대 심리학과 최유나 학생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실 저는 작년에 폴란드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어요. 바르샤바 대학교에서 한 학기 공부했거든요. 카타리나가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요?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폴란드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방식에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역사의식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마르친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저희는 한국 역사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는데 서울대 역사학과 김태연 학생이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역사는 배우면 되는 거니까요. 한국사도 정말 흥미로워요. 5,000년의 긴 역사 동안 수많은 외침을 막아낸 나라거든요. 몽골,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하지만 절대 굴복하지 않았어요. 아그니에시카가 감탄했어요. 정말 강인한 민족이네요. 그래서 지금의 발전이 가능했던 거죠. 고려대 경제학과 박준영 학생이 덧붙였어요. 폐허에서 선진국이 되기까지 단 70년.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발전이에요. 그때 카타리나가 갑자기 일어서서 말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열정을 직접 느꼈어요. 그리고 한국의 무한한 가능성도 봤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저는 폴란드로 돌아가서 모든 친구들에게 말할 거예요. 한국이야말로 21세기의 꿈의 나라라고요. 우리 유럽이 배워야 할 나라라고요. 그 순간 카페 안의 모든 한국 학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마르친도 일어서서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진짜 꿈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아그니에시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폴란드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한-폴 문화교류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더 많은 폴란드 사람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KAIST 학생회장인 이민호 학생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공식적인 자매결연을 맺는 건 어때요? XIV 리체움과 한국 대학들이요. 정기적으로 교환학생도 하고 공동연구 프로젝트도 하고요. 카타리나가 즉시 반응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희가 학교에 제안해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도 학교에서 이야기해 보세요. 마르친이 신나게 말했어요.
그럼 정말 꿈이 현실이 되는 거네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서로 포옹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국경과 문화를 넘어선 진정한 우정이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카타리나가 저에게 말했어요. 교수님,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마르친도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지금부터 한국어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내년에는 꼭 한국 대학에 지원하겠어요. 아그니에시카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폴란드에서 한국어 강의를 개설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 문화축제도 만들 거예요.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학생들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이 이번 여행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카타리나가 말했어요. 맞아. 기술이나 경제보다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만남이 가장 소중해. 마르친도 동감했어요. 한국 학생들이 우리를 진짜 친구로 받아준 게 정말 감동이었어. 아그니에시카가 덧붙였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학생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너무 많은 감정과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카타리나가 일기에 썼어요. 오늘 나는 진짜 한국을 알게 되었다. 기술과 경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다.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과연 이들의 변화는 진짜일까요? 폴란드로 돌아가서도 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날 아침 인천공항에서의 작별 인사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여행 중에 만났던 한국 친구들이 모두 배웅을 나왔다는 거예요. 김지수, 박민준, 이서연, 정승우. 며칠 전만 해도 낯선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떠나는 거 정말 아쉬워요. 김지수가 폴란드어로 말했어요. 너무 그리울 거예요. 카타리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저희도 정말 아쉬워요.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때 가장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네이버의 박철민 박사님과 삼성의 연구진들까지 공항에 와주신 거예요. 폴란드의 똑똑한 친구들을 배웅하러 왔어요. 박 박사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마르친에게 주신 건 카이스트 입학 추천서였어요. 정말요? 이걸 주시는 거예요? 마르친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여러분 정도 실력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한국어만 배우시면 돼요. 카타리나에게는 서울대학교 국제학부 추천서가 주어졌어요. 저도 정말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리고 전액 장학금도 추천해드릴게요. 아그니에시카에게는 한국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는 한국어 교육 지원서가 주어졌어요. 폴란드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고 하셨죠? 이걸로 정식 자격을 받을 수 있어요. 학생들이 완전히 감동받았어요. 이런 배려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출국 심사를 앞두고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어요. 꼭 다시 만나요. 김지수가 카타리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년에는 한국어로 대화해요. 네, 꼭 그럴게요. 카타리나가 다짐하며 대답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이번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박민준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비행기 안에서 카타리나가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전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우리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 마르친이 말했어요. 한국이 이제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야. 아그니에시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얻은 건 추억만이 아니야. 새로운 가능성을 얻었어. 그리고 6개월 후 정말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첫 번째, 카타리나가 한국어 능력 시험 6급에 합격했어요. 단 6개월 만에 최고 등급을 딴 거죠. 그리고 서울대학교 국제학부에 최종 합격했어요. 두 번째, 마르친도 카이스트 전산학과에 합격했어요. 한국어 공부와 동시에 프로그래밍 실력도 더욱 향상시켰거든요. 세 번째, 아그니에시카는 폴란드에서 한국 문화원을 설립했어요. 현재 200명이 넘는 폴란드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의 이야기가 유럽 전체에 알려졌다는 거예요. 폴란드 최대 일간지 가제타 비보르차에서 일면 톱 기사로 보도했어요. 한국, 유럽 젊은이들이 꿈꾸는 새로운 땅. 폴란드 천재 소녀들이 선택한 코리안 드림. 이런 제목들로 말이에요.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후속 보도를 했어요. 아시아의 새로운 강자 한국. 21세기 혁신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한국. 그 덕분에 유럽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폴란드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도 한국어 수강생이 급증했어요. 한국 대학 지원자도 3배 이상 늘어났고요. 현재 카타리나와 마르치는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카타리나는 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어요. 폴란드 소녀의 한국 생활기라는 제목으로요. 구독자가 벌써 50만 명을 넘었어요. 그녀가 올린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정말 꿈의 나라예요. 기술력, 문화력,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함까지. 유럽 친구들 편견을 버리고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거예요. 마르친도 카이스트에서 AI 연구에 몰두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한국 교수님과 함께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아그니에시카는 폴란드에서 한-폴 문화교류의 선구자가 되었어요. 올해는 바르샤바에서 대규모 한국 문화축제를 개최할 예정이에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힘입니다. 편견을 넘어서 진실한 만남을 만들어내는 힘. 그리고 젊은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힘.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나라예요. 카타리나가 최근 인터뷰에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불가능은 없다는 거예요.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 그 꿈과 열정이 저에게도 전해졌어요. 이제 저도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꾸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정말 21세기의 꿈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폴란드 천재들이 선택한 코리안 드림이 현실이 될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꿈을 꾸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죠. 한국의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편에서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